하루아침에 전혀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청전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알고 보니까 국고가 다 청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고가 다 날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조선이 1874년에 청전 유통 금지시키고 난 이후로부터는 망할 때까지 다시는 이 재정적인 그거를 회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자고 끊임없이 돈 찍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외국으로부터 돈 꼬아와야 되고 빌려와야 되고 나라 거 팔아치워야지 되고 하는 거를 이제 고종하고 민시척적이 수십 년 동안 이제 계속 나라 망할 때까지 한 30년을 지속하는 거죠. 이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제가 이제 제목을 아비규환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 3장에 가면은 이제 헬조선이라는 네. 얘기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타이틀로 저희가 네. 약간 올려서 네네네. 홍보를 했는데요. 네네. 네. 그 헬조선이라는 게 정말로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저는 약간 좀 역설적으로 그 불교 용어 아닙니까? 네, 불교에서 그렇죠. 말한 지옥인데. 지역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가 불교적인 맥락에서 지옥인 아비규환이 됐든지 영어로 지옥인 헬이 됐든지 하여튼 그 진짜 조선말이 정말로 어떤 측면으로 보나 이게 그야말로 무슨 뭐 자학사관이 아니고 일부러 그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가 어땠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조선이 왜 몰락했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시대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따라서 조선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그렇죠. 왜 조선조가 망했을 때 1910년에 망했을 때 거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실제로 조선조가 그럼 뭐를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맥락에서도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그 아비관이 되는 맥락에서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 하나 가져온 게 오늘 제가 슬라이드 좀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좀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걸러서 말씀드린 것보다 당시 기록이 너무 많아요. 당시 기록이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왜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그 기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가져와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고 할게요. 하나는 그런 많은 자료가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자료에 대한 공부나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하시면서 이게 외국인들이 쓰다 보니까 영어 자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제3자적인 그런 시각이 부족했다는 말씀 해준 게 생각나서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뭐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주로 이제 두 가지 자료예요. 하나는 왕조실록하고 그 당시 왕조실록이니까는 가장 권위 있는 어쨌든 가장 솔직하게 아니면은 뭐 감추고 싶으면 감추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고종실록, 조선왕조실록에도 너무나도 그 당시 상황이 곳곳에서 엿보이는데 그거는 정말 아비규환이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우선 그거는 이제 사료가 뭐 다 번역도 돼 있으니까 우리말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러면 19세기에 어떤 자료들이 있었을까? 그 자료가 당연히 이제 영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어나 또는 뭐 이제 불어, 오늘 말씀드린 불어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냐면 저는 19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조선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그 당시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90년 동안 특히 이제 가톨릭 그 신부님들은 19세기 초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완전히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잡히면은 당장 뭐 절두산으로 가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도 그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말을 익히면서 조선 말을 완전히 익히면서 왜냐면 조선 백성들한테 불어를 배우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외방선교회, 프랑스 외방선교회에서 오셨는데 주로 대부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불어를 하는 분이 조선에 와가지고는 조선 말을 배워서 그 백성들한테 뭐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종교를 믿다가 잡히면은 삼족이 멸해지는 상황인데도 이 종교를 믿으십시오 하고 지금 우리말로 그걸 설득을 해서 대종을 시키는 역할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과 우리 사회에 대한 얼마나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선교만 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 선교사들이라는 분들이 개신교나 구교나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보고서를 전부 다 본국에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본국에 전달이 된 거가 기록이 엄청난 기록들이 쌓여 있던 거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책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이제 구교에서 나온 그런 대표적인 그 자료들이 또 있는 거고 그 천주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은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분들 와서 전부 다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성서 번역을 다 해버렸던 분들이니까 한글로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고 더군다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은 3세, 4세까지 한국에서 있으면서 그 한국 사회를 이어가면서 한국 사회를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관찰을 했고 또 그거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이런 거를 또 늘 보고서로 일기로 편지로 써놨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분들은 진짜로 저는 특파원들 네, 상주 특파원도 그런 특파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아무리 뭐 무슨 대단한 외국의 신문에 인류 신문사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됐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가 아무리 여기에 그 특파원을 보내도 뭐 많아야 4, 5년? 그럼 한국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직히 뭐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차원이 달랐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어느 특정한 시각에서 쓰여진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예 눈 감아버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 자료도 있지만 외국 제3자의 시각으로 쓰여진 아주 많은 정보에 기초해서 지금 더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그럼 저는 조선 사회에 물론 그 사회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직전에 잠깐만이라도 그러면 정말 정부 차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왜 그렇게 조선이 엉망이 됐는가, 어려워졌는가, 아비규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하나 슬라이드 가져온 게 제가 그 청전 유통 금지라는 그 슬라이드가 나온 요걸 직접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요? 요걸 내리면 되나? 그러면 이 슬라이드인데 청전 유통 금지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874년에 고종이 그동안에는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하다가 이제 친정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첫 해예요. 자기가 직접 내가 이제 왕을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아주 그냥 몰아낸 거죠. 이제 몰아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1호 정책이에요. 대원군, 몰아내고 그 고종의 친정 1호 정책인데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청전 유통 금지인데 잘못 썼네. 청전 유통 금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 그 대원군이 이제 그 외적하고도 싸우고 신리양요, 병인양요 이런 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당백전이라는 돈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당백전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똑같은 동전인데 그냥 이거는 100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똑같은 동전이지만 요거는 100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쓰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며칠은 그게 이제 그러냐서 100배 어치를 정부가 사겠죠. 그렇지만 이제 금방 인플레가 일어나고 이제 말이 안 되는 정책이가 몇 달 하다가 이제 당백전을 못 하게 돼요. 너무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청전을 들여와요. 청전이 뭐냐면 청나라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전은 뭐냐면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쓰던 상평통보라는 그 우리나라 동전에 비하면은 그 소전, 그 쇠부치의 양이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액면가는 똑같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인플레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청전으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제 청전으로도 뭐 세금도 들어오고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평 통보로도 들어오고 청전으로도 세금이 거치고 그러면은 관리들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가져간다라든가 내가 이제 뭘 써야 된다라는 거는 전부 다 상평 통보를 갖고 있죠, 당연히. 그 국고에는 청전으로만 갖다 놔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청전이 그날 이제 딱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이 돈을 쓰는 이런 패도 정치, 이거 잘못된 정치 안 한다. 우리 왕도 정치에서는 돈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산업공상인데 이런 상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청전 사용하지 말라고 청전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고종이요? 고종이요, 본인이. 그래서 나는 왕도 정치를 해서 아버지는 막 돈을 만들어서 찍어내갖고 막 이런 궁궐도 짓고 이런 그 군사비도 쓰고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패도 정치거든. 그러니까 대원군을 축출하고 고종이 친정을 차면서 이제 자기는 주자성리학에 입각해서 왕도 정치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다른 맥락이 혹시 있으면 기회가 되면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호화로운 궁궐 짓고 소위 이제 아방궁 짓고 진시황이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전혀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청전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알고 보니까 국고가 다 청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고가 다 날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조선이 1874년에 청전 유통 금지를 시키고 난 이후로부터는 망할 때까지 다시는 이 재정적인 그거를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자고 끊임없이 돈 찍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외국으로부터 돈 꼬아와야 되고 빌려와야 되고 나라 거 팔아치워야지 되고 하는 거를 이제 고종하고 민시척족이 수십 년 동안 이제 계속 나라 망할 때까지 한 30년을 지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이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전 유통 금지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기록이에요. 자, 상이 이르기를 왕이 이르기를 호조와 선해청 및 각사 각영에 가려서 둔 우리 돈의 숫자가 지금 돈이 그러면 얼마가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거든. 예. 돈이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하자 이의원이 영의정이에요. 와래기를 호조에 800냥이 있다는 것을 신이 들어서 알고 있으나 이 밖의 것은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800냥이요? 800냥이 나오면 지금 왕하고 영의정이 나누는 대화예요. 그러니까는 김세균이라는 사람이 또 옆에서 호조에 남아있는 것 중에 상평전은 별도로 둔 것이 없으니까 상평 통보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관리들이 하부 관리도 이런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거치는 것만 있으면 상평 통보는 자기가 썼던 거고 청전만 국고에 갔다. 하여튼 그래갖고 끝에 가서는 모두 지체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뭐를 만드는 공장에게 줄 인건비는 모두 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먼저 받아둔 조금 오래된 것 중 11,500냥을 빼고 나니 남은 상평전은 800여 냥에 불과했어요. 그럼 그러고 이때예요. 그건 내가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이때에 바로 요 대화를 하면서 같은 대화에 무슨 대화가 나온지 아세요? 또 임금이 이의원 영의정한테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인구가 더 많은 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요. 근데 그때의 청나라의 인구가 4억이었고 우리 인구가 한 1,500만이었는데 거의 모든 성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았죠. 근데 이의원도 몰라요. 그거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영의정도 글쎄요. 저도 근데 정확한 그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 돌아가는 건 어쩐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의 양 지도부가 앉아서 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74년인데 이제 다음 거를 넘기면요. 그럼 1882년이에요. 그러면 1822년 5월 2일이면은 지금 이모군란이 나기 2달 전이에요. 그럼 이모군란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군사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별기군 만들고 신군 만들었는데 구군영들이 이제 불평 때문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건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에 이제 또 그 임금이 고종이 그 신하들 보고 이제 8년 지났는데 신하들 보고 이제 또 그러는 거야. 야, 지금 월급을 줄 군인들하고
조정의 어떤 관료들한테 월급 줄 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지 않느냐. 어떻게 월급을 몇 달씩 지금 밀리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빨리 좀 가서 조사를 해갖고 의정부 보고 보고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가 보고를 하는 거야. 며칠 후에 와서 이제 임금한테 지난번에 조사라는 게 이제 조정의 선비들에게 나눠줄 녹봉과 군사에게 나눠줄 그 월급이 모자라는 원인과 수습 방책을 호조와 선해청 당상 그리고 양양청 당상들이 묘당이라고 조정에 나아가 논의하여 좋은 쪽으로 품찰하는 명을 받았으며 또 어전에서 성교를 듣고 재정을 맡은 여러 신하들과 조사하면서 널리 의논한 결과 친군영, 호조, 선해청 이게 전부 다 이제 세금 걷고 그런 데죠. 재정을 맡은 그 기관들입니다. 모두 군향과 경비를 담당하는 아문이며 한 해의 수입을 통계해보면 지출과 맞지 않습니다. 지출하고 수입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생각컨대 지금 황급한 사세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계의 한심함이 어찌하여 이처럼 극도에 이른 것입니까? 국계라는 게 이 정책, 나라의 계책 정책.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의정부에 앉아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조선이에요. 지금 1880년 조선 말입니다. 그 당시도 그런데 저 요즘 약간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요즘 기재부 장관이 그러니까요. 원래 말 잘 듣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요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걱정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 통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죠. 아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 상황을 적어놨던 거가 또 하나도 장도 아니고 괜히 우리나라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의 입장에서 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다. 그러면 지금 왕하고 영의정이 앉아서 자기네 궁궐 수리하고 웬만한 거 수리할 아무 돈이 없습니다라고 군인들한테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백성들은? 네? 그러면 그 월급을 지금 월급 줄 돈을 거둬오라고 이제 계속 그러는데 어디서 거둬와요? 백성도 수탈하는 것밖에 없죠. 나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나중에 가면은 1882년부터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하고 조로, 조독 뭐 해갖고 조영 해갖고 마구 이제 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서 외교를 맺죠. 국교를 맺으면서 가장 먼저 조정에서 고종하고 민중전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국교를 수립하니까는 외국에서 돈을 마구 빌려주는구나. 내가 왕이니까 내가 보장만 하면은 베라벨 거를 보장하면 무슨 벌채권, 뭐 울릉도 벌채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무슨 뭐 누구를 어디로 외교관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뭐 법인사를 미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무슨 박정희 양을 공사로 보내고 하는 모든 일이 항상 거기에 꼭 뭐가 끼어 있냐면 거기서 몇백만 불을 빌려오는 얘기예요. 몇백만 엔을 또 구워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이 망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조선을 접수를 했으니까 그럼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조선 조정의 이제 회계를 장부를 이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제 책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 장부를 보면은 해외에다 지금 빚진 게 얼마나 양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물론 대부분은 아예 기록도 안 했대. 그렇지만 드러나는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한 양을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국가가 이런 상태로 지금 진짜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아무리 가산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가 싶을 정도로 이제 나라를 진짜 멸망으로 이제 몰고 가는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은 그러면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 그 기록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왼쪽이 샤를 달레 신부라는 분이고 오른쪽이 이게 W 대주교라는 분인데
이 앙뚜안 W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앙뚜안 W 주교가 1837년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몰래 김대건 신부랑 같이 김대건 신부랑 마카오에서 만나서 김대건 신부도 이제 거기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풍랑 틈에 정말로 어렵게 해서 충청도로 몰래 숨어 들어오죠.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서 1866년까지인가 활동을 하시니까 한 20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순교를 1866년에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이에 20몇 년 동안에 조선에서 숨어서 완벽하게 조선말을 하시게 된대.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써서 보내는 방법은 김대건 신부가 그 비밀 경로를 찾아냈듯이 그걸 거꾸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조선 어부 중에 이제 개종을 한 사람한테 천주교 신자인 어부한테 그 자료를 그 보고서를 줘서 그 사람이 서해 중간에 나가서 천주교 신부였던 중국 어부하고 접선을 해서 중국 어부가 그걸 가지고 마카오로 가져가서 그걸 홍콩으로 보내서 홍콩에서 상해로 보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파리 외방 선교회 본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이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진짜 너무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귀족 집안에서 자란 굉장히 부자 집안에서 자란 그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신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하다가 1866년에 잡혀서 그 충청도 갈매못이라는 데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달래 신부라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와본 적도 없는데 인도하고 중국 선교를 하던 분인데 이분이 쉬러 이제 그 외방 선교회의 본부에 파리에 갔다가 거기 갔다가 이제 그 신부님 주교하고 그 외에 조선에서 30몇 년 동안 그 활동하던 그 모든 신부님들이 보냈던 모든 자료들을 발견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는 게 이스도아가 드 레글리즈 드코가의 그런 게 한국 천주교회사라고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74년에 이제 제가 표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불어로 된 1874년 그 표지를 제가 여기다가 했지만은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분들이 이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록을 보면은 도종의 부패 이거에 대해서 W 신부가 쓰신 거예요. 궁중의 고관들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청렴했나요? 아니요. 월급도 안 받고?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들의 급료는 일본과의 전쟁 후 정부의 자원이 없게 되었을 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과의 전쟁은 지금 임진왜란입니다. 이게 1840년대, 50년대, 60년대니까 임진왜란이지 아직 청일전쟁은 나지도 않았고 뭐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탄의 진짜 국고가 이제 탕진이 된 거죠. 오늘날은 그들이 근무할 때 매달 콩 몇 말밖에 주지 않는다. 이것은 현 왕조의 초창기에는 나귀나 말을 먹이라고 그들 각자에게 배급되던 배급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백성을 약탈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어찌 막겠는가. 그런데도 궁중의 높은 벼슬은 누구나 침을 삼킨다. 왜냐하면 그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재주를 부리면 얼마 안 있어서 실속 있는 지방 수령 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이 부패와 약탈과 착취의 고리가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너무 정확하게 분석했죠. 사회학자들이에요. 너무 근데 뭐 사회학자 아니어도 사실 알죠. 가서 보면은 소수의 부자 상인들과 지방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며 서양 사람들이 본다면 불가능하다 할 정도의 수준의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 아유, 너무나 그 다음에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집권남용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체계는 집권남용의 핵심 부서로 밑도 끝도 없는 부패의 바다여서 모든 산업,
여기서 산업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인더스트리라는데 인더스트리라는 말이 이제 인더스트리얼하다는 게 굉장히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인더스트리라는 말이 산업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산업이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원 자체가 이제 부지런하다는 뜻인데 모든 부지런함에서 그 활력을 빼앗아가는 착취 기관일 뿐이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은 마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며 뭐죠? 유전 무죄 무전 유전 무죄 무전 무죄 네. 바로 이제 그 얘기죠.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이게 지금 1840년대 50년대 그러니 뭐